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꼭 이거 그 전 코너 끝나면 예. 끝났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난 사람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분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네. 지금 이주호 기자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네. 뭐 명앵커 연예인 아니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결혼을 해서 연애를 못하죠 뭐 이런 에이거.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재미없는 거 아니까. 그걸 꼭 굳이 우리 꺼내- 계신 분들하고 네. 재밌게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신나게 농담을 해도 되는 오른 날. 네. 네, 오른 날은 좀 재밌게 오른 정도가 아니라 급등날. 많이 오른 날. 네, 코스피가 2.34% 올랐고 코스닥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8% 넘게 올랐고 엔솔은 3% 넘게 올랐죠. 그 LG엔솔 배터리 확실히 배터리하고 반도체 오르니까 그냥 네. 코스피 코스닥 그냥 쫙 지수가 그냥. 근데 이게 SK하이닉스는 8% 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5%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 단톡방에 지금 주로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삼성 왜 이러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성 관련한 그 걱정들, 우려들, 뭐 이런 얘기들, 루머들, 네. 뭐 그런 얘기들 지금 한참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 그 오늘 젠스랑 CEO가 뭐 엔비디아가 TSMC 쓰는 거 뭐 딴 것도 쓸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호재로 보시는 분도 있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 악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뭐 굳이 TSMC를 쓰는 이유는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로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딴 거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필요한데 안 쓸 그렇죠. 이유도 없고 이게 참 삼성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콩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TSMC 캐파 꽉 차면 그러면 이제 삼성 간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수준이 엄청 높은 수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오늘 뭐 그 쿼드 레벨 셀 QLC 9세대 V낸드 양산 돌입했다고 하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쿼드 레벨 셀이라 그러면 뭐 비트 쪼개갖고 4개로 해갖고 용량 키우는 뭐 그런 거예요. 용량 훨씬 많이 들어간다. 예, 그리고 4개월 만에 양산했다 그러는데 참 이런 거도 중요하죠. 뭐 잘하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그렇죠. 네. 비싼 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네.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그 엔비디아라는 고객이 원하는 그 스펙을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HBM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이게 고객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게 저희가 저 아권에서 내일 녹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삼성 리즈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노키아가 네. 뭐 인텔이 우리한테 노어 플래시 가격을 올린대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노어가 뭐 별로 없는데요. 뭐 그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낸드 만들었을 때도 뭐 혹시 뭐 다음 차세대 모델도 되나요? 그랬더니 차세대 차차세대 다 세팅해 놓고서 그냥 쫙 깔아가지고 진짜 세계 1등 뭐 도시바, 뭐 인텔 다 무너뜨리고서 1등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내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결국은 이게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거죠. 네. 그 블랙웰 그렇죠. 우리가 하반기에 잘 팔 수 있어. 네. 그거 한마디에 더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 GPU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엔비디아 사진을 몇 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한번 잠시만요. 그게 네, 그겁니다. 그거.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B200입니다. 그러니까 B200이 어떤 칩이냐면은 네. 보시면은 판때기가 2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이 어느 가운데 겁니까? 요거? 가운데 판때기 2개. 네, 그거.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네, 그게 2개고 네. 그 위에 4개, 아래 4개 있는 게 HBM입니다. 네. HBM 8장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그 2개를 연결하는 게 칩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가 연결된 부분. 예, 네. 칩렛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칩 하나와 칩 2개를 연결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린 거고 네. 그럼 그 다음 거를 같이 보시면은 그 다음 게 이제 GB200이라는 그 세트예요. 네. GB200 세트는 뭐냐면은 그 위에 보면은 B200 하나 있고 네. 그 옆에 B200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 두 네. 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레이스 CPU가 이렇게 CPU.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GPU가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이게 AI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가지고 얘를 칩 하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눠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나눠서 하라 그러면은 이제 일 하나 주고서 이조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나눠서 하라 그러는데 네. 이조 기자는 보통 땡땡이를 많이 치니까 땡땡이를 많이 쳐버리면은 네. 제가 일을 끝내도 퇴근을 못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둘이 한 몸처럼. 딱 맞춰서 끝내야 돼요. 네. 언제 끝내냐 해서 딱 끝내야 둘 다 퇴근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늦으면 한 명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결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른바 NV 링크라는 네. 거고 이 CPU, 그레이스 CPU가 이제 명령을 또 해주잖아요. 네. 명령을 해줄 때 요 두 개한테 명령이 또 동시에 가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연결시키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키워볼게요. 네. 그 다음 키워서 가면은 요 이 슈퍼칩 컴퓨터 트레이라고 돼 있죠. 왼쪽. 예. 그러면은 왼쪽에 GB200이 한 개 있고 네. 그 옆에 GB200이 하나 더 있죠. 이 두 개네요. 아까 네.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 두 개가 여기 위에 있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요 두 개를 껴서 트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GPU 4장이 들어가는 거고 GB200은 2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GB200 칩 두 개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이 들어올 때 CPU가 두 개지만 이 네. 두 개의 두뇌도 CPU 두 개, GPU 네 네 개가 개가 한 개처럼 움직여야 한 돼요. 개처럼. 네. 그래야 이게 하나 모델이 들어왔을 때 얘를 타다다닥 쪼개가지고 얘 네 개를 딱 나눠서 4명 다 계산 끝나면은 다들 퇴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 트레이가 옆에 보면은 NVL72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요거에 이렇게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위로 쌓이는 겁니다. 네. 그럼 위로 착착착 쌓이게 되면은 저 트레이가 36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36개가 예, 예. 여기에. 네. 그러면은 지금 트레이 하나에 4개씩 있잖아요. GPU가. 네. 그러니까 그 GPU가 72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NLV 72가 되는 거예요. NVL 72. 네, NVL 72. 그러면 이 NVL 72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 72개의 GPU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엔비디아가 잘 만드는 거는 뭐 이름이 말이 좋아서 GPU지 네. GPU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2개의 GPU를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통신? 네. 그러니까 이게 72개에다 명령을 똑같이 주고 걔네가 일이 끝나면 다시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72개의 칩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NVL 72인 거고 여기에 슈퍼팟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이제 72개짜리 서버를 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고난도의 그 통신 기술들을 하고 있을 때 네. 아까 처음 거 한번 다시 보시죠. 처음 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두 개 칩 연결하는 칩넷이고 네. 그다음 그 옆에 HBM하고 연결을 또 시키는 거예요. HBM하고 칩하고 연결하는 네, 요 부분. 네. 네. 여기서 꼬이면 72개 뭐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2개 곱하기 4천만 원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H백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8개 묶어갖고 서버 만드는데 거기 연결하는 돈 따로 받습니다. 그래요? 그 8개 넣어가지고 한 얼마입니까? 5억? 8개 넣어서 그렇죠. 한 5억 정도 해요. 원래 4억인데 기계값만 하면 4억인데 거기에다가 1억 정도 오팔에 풀값 사지- 예, 예. 붙이는 풀값 해갖고 그 연결하는 돈이 비싸요. 어. NV링크 연결하는 돈이 1억 비싸요. 그 서버 연결하는 인피니밴드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래버리면은 뭐 그런 겁니다. 뭐 GPU 말고 CPU를 뭐 AMD라든지 뭐 인텔 거 쓰려면 써도 되는데 그 칩 이름 그 이름이 이제 그 B200 서버가 있어요. 네. B200 서버에는 CPU 딴 거 낄 수 있습니다. B200은 예, 예. 근데 GB200은 GB200은 이제 그레이스 CPU가 들어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다 이게 NV링크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서버라는 게 원래 여기서 CPU 사오고 저기서 GPU 사오고 저기서 케이블 사오고 그래고 이제 연결하는 거거든요. 조립하는 거죠. 우리가 용산에서 조립 PC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뭐 메인보드는 어디서 사고 뭐 맞아요. 하드는 어디서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거 자기가 조립 PC가 아니라 그냥 통짜로 하겠다. 통서버로 하겠다. 올인원 PC. 네, 올인원으로 심지어 통신 기술도 자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신 기술이 좀 표준화가 돼 있어야 얘 것도 쓰고 제 것도 쓰고 제 것도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통신 기술 자체를 본인 걸 써버리니까 솔직히 뭐 삼성전자가 뭐 제덱 표준, 원래 표준에 맞는 HBM을 못 만들진 않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 안 맞는다는 거지. 네. 근데 엔비디아에 안 맞으면 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HBM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고 HBM3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해자가 네.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거를 그 이번에 SK하이닉스가 8% 넘게 올랐던 것과 이 좋은 분위기에서 삼성전자가 1.5%밖에 못 오른 게 좀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뭘 잘 만드냐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그냥 뭐 GPU 잘 만드는 회사지요라고 하면은 뭐 조금 뭐 뉴스 좀 보는 사람, 네. 통신 기술이 뛰어나죠 하면은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는. 술자리 가서 야, 너 모르지? 그건 말이야. GPU가 중요한 게 아니라 GPU가 GPU를 연결하고 한몸처럼 할 수 있는 움직이는 통신 기술이 중요한 거야. 이 정도 대주면은 술자리에서 한 2분 정도 잘난 척 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추석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추석 다가올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는 척하기 좋은 네. 그럼 오늘 배터리는 왜 올랐나요? 배터리. 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당장 터졌다기보다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몇몇 외신과 중국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의 일부 리튬 광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니까 아직 뭐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는 보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리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매일매일 리튬 가격을 트래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료에 따르면 아직 반등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중국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보니까 일단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CATL의 리튬 광석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 한 매체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중국 매일경제신문도 마찬가지로 CATL 이춘 현지 공장 관계자가 11일에 공장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라는 발언을 또 보도하기도 했고요. 제일재경신문에서도 CATL 관계자가 최근 탄산 리튬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춘 공장의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어쨌든 뭐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CATL의 이춘 공장이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UBS가 내놓은 리포트에서도 CATL이 지난 10일에 이춘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멘트가 보고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그 CATL 이춘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담기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사실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이춘 공장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니까 연산 20만 톤 규모의 대형 리튬 공장에 속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1공장이 완공이 된 건데, 작년에 완공됐으면 이제 겨우 1년 정도 운영한 거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거의 무기한 조업 중단에 돌입하게 되는 거니까 뭔가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가동 중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이춘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UBS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채굴 난이도가 좀 높은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89,000 위안은 돼야 된대요. 근데 지금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73,000 위안인가 해갖고, 만약에 73,000 위안에 팔 수 있는데 89,000 위안에 비용이 들면 팔수록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할수록 손해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무기한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 이춘 광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한 달에 5,000톤에서 6,000톤 정도의 탄산 리튬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UBS의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면 중국 전체 탄산 리튬 생산량의 8%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UBS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 가운데 8%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UBS 측에서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CT에서도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극
현재 생산 파이프라인이 전월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가 바로 9월이나 10월과 같은 성수기인데 예. 여기에 이제 생산 가동 중단이 나오게 됐으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CT에서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 덕분에 리튬 재고 처리 과정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CT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분석들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리튬 가격 하락한 덕분에 배터리 가격 내려갔고 그것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수단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고 이 덕분에 ESS 요즘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서 그 옆에 ESS 설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리튬 가격이 떨어진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고 해서 뭐 배터리 소재 기업, 배터리 기업들의 뭐 그 매출이나 실적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비싸게 샀던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실적에서 재고 평가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고 평가 손실이 좀 축소되는 효과 정도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줄이는 게 아니고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나라 기업이라 막말하는 겁니다. 네. 이게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손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전체 뭐 수백 개의 배터리 회사 중에 뭐 한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네. 거의 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같이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에서는 구조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유시장에서는 좀 망하면 망하나 보다. 네. 좀 마음은 아프지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그 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나라에서는 정부 탓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로비하고 뭐 그 비리랑 연결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뭐 CATL이 뭐 망할 가능성은 없지만 네. 여기에 좀 먼저 이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할 수 있는 것도 좀 맷집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거기 매출 끊고 나도 그런데 버틸 수 진짜 있으니까. 좀 못 버티는 데들은 망할 때까지 계속 생산합니다. 그 뭐 인건비 아니 뭐야 감가상각비라도 빼야 되니까 네네네. 뭐 그래서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빨리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중요하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리튬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임계치가 다가오느냐?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부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뭐 어디가 손익분기점이냐라고 했을 때 톤당 뭐 89,000위안 대충 9만 위안 네네. 선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렵다라는 건데 그것도 뭐 회사마다 좀 다른 다르겠죠. 특격이 있을 거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실탄 얼마나 들고 있느냐 게임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같이 장 오르는 날 올랐으면 이게 이제 2차전지 쪽까지 같이 올려준 거는 뭐 고마운 거죠.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지는 뭐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이라도 오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가는데 또 배터리 안 가가지고 지수도 안 가고 뭐 그러면 좀 속상하지 네. 않습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관련한 소식이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이전에 그 원전 탈원전 정책의 일종의 좀 상징성이 좀 있었던 원전입니다. 네. 2016년 6월에 세울 3, 4호기가 있었고 그때 신고리 5, 6호기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신청이 2016년에 있었고 8년 3개월 만에 이제 새로 원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 원전은 가압경수료형 원전, 그러니까 APR 1400 그 대형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지었던 원전과 같은 원전이고요. 그 전에 심사를 좀 멈췄다가 2022년 심사를 재개해서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원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네. 국내에다 원전 짓는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예민한 이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뭐 국민적 합의라는 뭐 이름이 됐든 아니면 공론이 됐든 뭐가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원전 심사를 중단했던 때하고 네. 지금하고 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컨대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텍소노미의 이제 네. 그 고준위 방패장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네. 그 텍소노미에 원전을 좀 넣어주기로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원전 계속적으로 그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좀 비겁한 얘기지만 우리가 전기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없다면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문제가 다시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8년 만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허가가 됐다라는 거는 그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지, 그러니까 건설 짓는 지역의 주민들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정치적 논란거리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냥 뭐 아니, 오늘 같은 우리끼리 날 얘기하지 마. 아니 우리끼리 얘기니까 네. 좀 이렇게 뭐 지금 한 5,400분 정도 있으니까 네. 우리 좀 그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 할 건데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원전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 중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찬성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들어가게 되면 지원금이 많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원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 보다는 네. 그쪽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의외로 어용일지언정 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투표라든지 탄원서 같은 걸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좀 지원금하고 연결된 네네.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 뉴스 온라인 쇼핑? 네, 온라인 쇼핑. 오늘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입점 중소기업의 거래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 전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온라인 때문에 그 대형마트를 사람들이 안 가니까 예. 거기에 입점돼 있는 중소기업들도 힘들더라. 아. 그 포인트를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예컨대 이게 뭐랑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나이키 관련 콘텐츠 한번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영국의 이 JD 스포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입점됐었던 그 JD 스포츠라고 있어요. 그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스포츠웨어랑 신발들 팔았던 그런 데인데 영국의 JD 스포츠에서 야, 나이키 니네 제품을 너무 못 만들어서 물건이 안 팔려 라는 불만을 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요즘 오프라인을 잘 안 가고 온라인으로 자꾸 사람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백화점과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거 잘 안 팔려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유통 성장의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성장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그 중에 80%의 입점 업체들이 60%는 다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20%는 매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온라인 때문에 잘 안 팔려요 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80%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대형마트를 통한 2023년 매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을 해서 매출 규모가 늘었다는 응답이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거의 4배 정도가 줄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었다라고 4배 정도의 그 입점 업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 대형마트가 온라인 때문에 줄어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입점업체들, 중소기업한테 당신들이 지금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가 뭔가 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뭐 대책을 해주냐? 예.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25%. 근데 기존 거래를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좀 늘어났다가 34%. 그리고 온라인 없었는데 신규 온라인 유통 거래선을 확보해서 좀 하고 있다는 게 33%.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굉장히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프라인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예. 여기에는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중소 입점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쇼핑을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은 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워낙 지갑도 많이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저렴하다면 충분히 오프라인을 방문할 만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가 그걸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유통업체들 가운데 요즘에 식료품이 좀 잘 나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식료품이 왜 잘 나가냐?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만 식료품의 경우에는 실제 가서 보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식료품들이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정책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즘엔 사과도 너무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약간 식료품 가격을 좀 할인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의 품질이 좋다면 오프라인을 사람들이 방문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온라인 채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네.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약간 좀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아니, 아직도 이커머스를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형 마트 매출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네. 입점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공산품이랄 건데 네. 공산품 쪽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이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게끔 돌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좀 대형마트들도 대부분 온라인 유통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갑자기 좀 다음 뉴스는 왓챠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LG U+를 특허청에 신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추천, 평가 서비스를 베꼈다. 네. 그리고 별점, 코멘트 정보 이런 것들을 베꼈다라는 건데 내용은 뭐냐면 왓챠가 U+ 모바일, TV, U+ 영화 월정액, IPTV 서비스에서 U+에게 어떤 자신들의 평가 서비스 같은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U+가 나중에 U+ TV 모아라는 거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도 자신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왓챠PD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던 거는 U+ 모바일 등이었는데 네. U+ TV 모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네.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신청을 했는데 같이 보시면은 이게 뭐 별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천하는 그런 얘기들 보고 싶어요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 찌마기로 바꾸고 그랬다는데 LG U+ 쪽에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거다. 네. 별점이라든지 찌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좀 맥락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 기술 탈취 신고를 했었어요. 누가요? 왓챠가. 네. 근데 거기서 조사가 좀 어렵다 그랬고 심사 불개시. 네. 그러니까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처분을 받았던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특허청에다가 그거를 요청하게 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기술을 뺏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하든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차치하고 네. 이게 유플러스의 왓챠를 매각하는 내용인 딜이 좀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왓챠가 이렇게까지 LG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특허청에다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왓챠가 사실 거의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유명무실? 네. 힘들잖아요. 네네.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뭔가 제휴를 하다가 기술을 탈취당한 경우에 기술을 탈취당하거나 탈취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꼭 이렇게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될 음. 야만 이런 일이 주로 생깁니다. 그래요? 예, 안 그러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기업 상대로 소송 걸었다가 네. 뭐 찍히고 막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음. 벌써 이게 매번 기술 탈취 사건이 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된다라는 건 기술 탈취 사건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고 음. 정말 정상적인 비즈니스 할 때는 문제 제기도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못하고 네. 꼭 그렇게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가야 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기업들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좀 이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는 뭐 LG U+ 얘기가 맞아 보이기도 하고 네. 뭐 자주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OTT 들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네. 네. 근데 저거를 이제 구현하는 기술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네. 또 모르는 얘기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단신 좀 간단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해서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네이버가 오늘 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AI 개발을 협력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랍어로 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오늘 나온 거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두문불출하던 이혜진 창업자 GIO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저기 와 여기는 최수현 대표 보이시죠? 최수현 네. 대표 그다음에 원래 옆에가 뒤에 서 김유한. 계세요? 아 저기가 없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뭐요? 그러니까 정확한 롤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오피서, 그러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라고 해서 그 우리가 GIO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저기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러네요. 높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인을 하는 노동은 이제 네. 사장들이 하고 노동은 사장이 하고 GIO는 이제 뒤에서 잘했다 박수 쳐주고 어쨌든 그 이혜진 창업자가 여기 이 자리에 등장을 해서 저는 참 좀 인상 깊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AI 혁신,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좀 열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 거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는 결국 이 아랍어로 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기가 이 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네이버 관련된 콘텐츠를 하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인공지능에서 소버린 AI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국가도 있고 만들지 못하는 국가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 만들지 못하는 국가들은 무조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다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들에게 과연 인공지능을 의존해야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방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가의 되게 그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미국에 있는 기업에게 아니면 영국에 있는 기업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그 서비스를 써야 되냐 이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네이버가 취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LLM 모델을 수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첫 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것도 이제 그 MOU 체결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하나씩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AI를 네. 굉장히 미국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되게 미국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일 기술적으로나 자본이나 제일 앞서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들끼리의 경쟁, 네. 그 오픈 AI하고 제미나이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기면은 그게 뭐 내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네. 그럼 그래봐야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라지 랭귀지 모델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라지 랭귀지 모델인 클로바 X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거기서 사우디하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는 꽤 유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게 소버린 AI를 지향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거를 통합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그 미국 중심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모델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 그 네. 부분이 이제 네이버하고 손을 잡게 된 건데 거기에서 좀 케이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의외로 굉장히 강한 우군이 또 엔비디아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엔비디아야 뭐 오픈 AI에다만 파는 것보다는 사우디도 팔고 아랍에도 팔고 뭐 그쵸. 사우디에 뭐 살 수 있게 한다 그랬었나요? 뭐 오늘 그 그렇죠. 그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네. 그러니까 중동 국가 미국에서 중동 국가의 수출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우디에 그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면 네. 그 위에서는 뭐 어떤 모델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예전에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 샘 알트만이 UAE 가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셀라브라스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잘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주류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네. 여기에 어떤 경쟁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움직임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보셔도 재밌고 네. 엔비디아하고 싸우는 미국 기업들을 보셔도 재밌고 그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닌 방식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가는 흐름들도 꽤 흥미롭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LLM 모델 수출하는 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 좀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저의 집 주소만 하더라도 예.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국가에 있는 수많은 민감한 정보들을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AI에게 제공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똑같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미국에서 정답과 한국에서의 정답과 다르죠. 그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정답은 또 다를 수도 완전 있잖아요. 다르죠. 네. 그건 단순히 그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약간 그 뭐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종교적인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런 것들에 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또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시장 얘기는 박근영 부장님과 또 이어가시죠. 자, 그러면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